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네, 11월 24일 오후 5시 28분에 수원 종합운동장 안에 있는 수원 시체육회관, 이게 잘해야 됩니다. 잘 띄어서 해야 됩니다. 수원 시체육회관이 아니라 수원시 체육회관 2층 강당에서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서영석 대표님. 네. 네. 저희가 스튜디오 밖으로 나왔습니다. 예. 예, 수원은 뭐 전철로는 몇 번 와봤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다른 분이 픽업을 해줘가지고 왔습니다. 네. 와가지고 NBA 추억을 뭐 저는 봤기 때문에. 네. 이제 하는 동안 밖에 나와서 한 바퀴 빙 돌다가 PC방에 들러서 좀 트위터를 하다 왔어요. 예. 근데 이 수원이면 사실 서울에서 굉장히 가까운 데 아닙니까? 예. 근데 이 건물에 가다가 PC방 두 군데를 들렀는데 네. 다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PC방에 가지고 드디어 성공을 했었는데 네. 두 번째 빌딩에는 사방에 다 문을 닫아놨더라고요. 이게 이 휴일이라서 쉬는 게 아니고 예. 보니까 바깥에 이제 저기 전기 점검 이런 거 막 붙어 있는 거 보니까 그냥 임대를 못 내서 도망간 것 같아요. 아, 우리 저 MB의 추억 여러분들 영화 다 보셨죠? 거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MB가 임대 문구가 적혀 있는 그런 건물을 가리키면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네. 저렇게 건물마다 임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이명박 씨가 지금 집권하고 있는데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더 어렵다고 그러던데. 예, 여하튼 안타깝습니다. 참 그래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시간 맞춰서 걸어 들어왔는데요. 예. 자, 본론으로 들어가죠. 예. 자, 여러분들 어제 안철수 후보의 정말 아름다운 그런 백의종군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벙커원에서 이렇게 강연을 하다가 갑자기 그 소식을 전해 듣고는 뭐 박수가 터져 나왔죠. 그랬더니 이제 트윗에 어떤 분이 이런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그 총선 때 교수님에게 쏟아지던 온갖 욕설을 함께 눈물을 흘리며 맨손으로 싸웠던 한 사람으로서 속상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퇴 선언 후에 다들 그렇게 웃으셔야 했습니까? 예. 그 자리에는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 뿐이었나요? 예, 뭐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네. 사실 이제 어제 현장에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예. 그 현장의 분위기가 들으면서 보니까 그때 현장에서 느꼈던 실제 분위기와 그 방송의 분위기가 약간 차이가 있었어요. 예. 방송만 들으신 분들은 방금 그 김 교수가 지적했던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다 하는 그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현장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백의종군 선언이 있기 바로 전까지 예. 어떻게 될까를 논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단일화가 안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 예. 그런 상황이었고요. 뭐 그야말로 막막했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김 교수의 그 휴대폰 스마트폰에서 예. 바로 이제 백의종군 한다는 선언이 나오면서 예. 이제 박수가 쏟았던 거는 안철수 후보가 후보직을 포기해서 박수가 나온 게 아니고 예. 그 정말 답답하던 상황에서 뭔가 돌파구가 열렸다는 데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서 박수를 쳤던 것이고 네. 사실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은 느꼈겠지만은 저는 그 순간 이 목이 메어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예. 그렇죠. 정말 뭐 문재인으로 단일화가 돼서가 아니라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단일화 논의 이 물꼬를 누군가 터준 데 따른 그런 감사함 또 기쁨 그 표시였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아마도 그 문재인 후보가 사퇴 선언을 한다든지 혹은 안철수 후보 쪽의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도 박수 나왔을 거예요. 박수가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나중에 이제 그때는 그 휴대폰이 잘 안 들렸잖아요. 예. 그래서 동영상을 직접 봤습니다. 쭉 다 봤는데 특히 이제 이 대목, 국민에게 한 단일화의 약속. 네. 그게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를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후보직을 내려놓는다.
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저도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예. 전 이거 보면서 안철수가 확실한 새 시대의 첫 차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길을 터줄 그런 의리의 지도자가 문재인이어야 한다. 또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네. 예. 자, 이제 드디어 이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네, 오늘 당장 새누리당의 그 조명철 의원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북한 보위부가 대선 개입을 위한 TF를 조직했고 400명이 공작 활동 중이다. 오늘 이렇게 폭로를 했는데 이 북한의 이런 공작 나쁜 거죠. 하지만 남쪽의 공작도 나쁜 겁니다. 민의를 왜곡하는 오늘 보니까 안철수 지지자분들의 어떤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 뭐 속상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악용해가지고 이 틈벌리기 공작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간질 공작 있죠. 네. 근데 이제 이걸 사실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뭐 결과론적인 해석이긴 합니다만은 예.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사람들이 가장 걱정했던 것은 서로 사실 이제 당내 경선도 마찬가지고 특히 당이 다른 그 무소속과의 그 결합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게 누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서로의 감정이 항상 에스컬레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후보가 됐을 때 그 지지자들을 다 모을 수 있겠느냐 이런 염려는 다 많이 하고 예. 지금도 그런 많은 그 염려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정치적으로 보면요 이런 예. 게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의도를 했건 하지 않았건 간에 단일화의 불협화음이 남으로써 긴장을 있는 데다 고조시켜 가지고 그리고 막판에 아주 극적인 그 백의 정권 선언을 통해서 정세를 반전시킨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그야말로 천재적인 전략가가 의도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예. 그런 격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 기분 나쁘고 또 제가 방송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통해서 그 단일화 과정의 그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질타한 적은 있긴 합니다만은 예. 안철수 후보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예. 정세를 반전시키고 네. 더 좋은 것은요. 사실 그 모습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예. 저도 그 방송을 보면서 뭉클하고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중간층에 있는 예. 많은 사람들에게 예.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게 이제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게 훨씬 더 많은. 그래서 그 이간질은 뭐 당연히 있을 수가 있고, 새누리당, 특히 예. 박근혜 후보도 이 단일화의 이 쓰나미죠, 일종의. 블랙홀에 묻혀가지고 그 어떤 것도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전략은 이간질시키고 효과를 갖다 낮추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예. 그러나 그런 전략은 새누리당의 전략으로서 뭐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먹힐 것이냐 하는 부분은 새누리당의 이간질 전략보다는 안철수 후보의 막판 그야말로 뒤집기죠. 그 아름다운 임팩트가 결국은 선거를 앞두고 두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자들을 화학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그 바탕을 안철수 후보가 마련해 주지 않았느냐. 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내일하고 모레 이제 후보 등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후보 등록이 지나게 되면은 본격 선거 운동이 또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선거 운동 기간과 기간 아닌 때 차이가 뭐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 선거 운동의 범위, 그 선거 운동 기간 동안의 선거 운동, 할 수 있는 선거 운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잘 두 압니다만은 후보를 예. 지지할 수 있는 수단들이 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는 위법인 사항들이 다 없어집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 해서 흑색선전이라든지 상대방의 피방, 왜곡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해당 그 당사자의 고소고발이 있게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금지가 뭐 여전히 됩니다만 그건 범죄니까 당연한 거고 그 이외에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공식적인 뭐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행위들이 다 허용된다. 예. 그렇게 보면 되죠.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기호 1번 박근혜, 기호 2번 문재인 이런 식의 그
플래카드도 이제 걸릴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건 이제 당에서 하는 거죠, 물론. 예, 그리고 또, 벽보도 이제 붙일 수 있는 거고. 예, 이제 본격적인 본 게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못하는 게 있어요. 못하는 게 뭡니까? 후보자의 예. 이름을 예. 빌린 출판 기념회라든지 아. 각종 행사가 완전히 금지됩니다. 19일 남겨놓고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조기숙 교수가 제안을 해서 예. 바깥에도 지금 그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예. 문재인이 이긴다라는 그 책을 냈는데 네. 이 책에 대한 출판 기념회 이제 그 제목은 문재인이 들어가지만은 예. 쓰신 분은 그냥 뭐 여의대 교수를 하고 있는 조기숙 씨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판 기념회를 하기 위해서 승관이 문의를 했더니 예, 지금부터는 출판 기념회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자가 그 출마 당사자인 것뿐만 아니라 네. 책 이름에 그 사람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그렇죠. 이야기인데 별명이 들어가면 안 됩니까? 별명. 달림 뭐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 남자 저 같은 경우 그 남자 돼지 뭐 이렇게. 그거 안 됩니까 그것도? 그건 됩니다. 아, 그건데요? 예, 과거 그 경기지사 선거 때요. 네. 노무현 대통령의 그 자서전을 네. 유시민 그때 뭐 의원이었나 하여튼 유시민 씨가 대피를 해가지고 네. 그 책이 운명으로 나와서 아, 굉장히 운명이다. 운명이다. 예. 예, 굉장히 잘 팔렸거든요. 예. 그게 인터넷 그 매체에서 광고를 했는데 네. 이게 후보자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필자에. 그래서 그 이제 도론 대고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예. 노무현 대통령의 운명이다는 상관이 없는데 필자 이름이 유시민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U00 유땡땡 해가지고 유땡땡. 예, 광고 나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유시민 대표가 내 별명이 유땡땡이야. 라고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이제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하게 되면은 TV 토론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TV 토론이 지금의 이제 방송사들이 자발적으로 주관을 해서 자체적으로 주관을 해서 하는 TV 토론도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반드시 하도록 하는 토론이 딱 3번 있습니다. 법정 토론이죠. 법정 토론. 요거 예전에는 안 나가도 별 문제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몇백만 원. 200만 원인가 400만 원인가 아마. 아마 대선 후보는 좀 더 많을. 그렇겠죠. 총선 때는 겁니다. 그랬으니까. 예. 우리 또 토론하면은 그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자, 정말 새누리당에서는 박근혜 후보는 토론에 나가면은 뭐 굉장히 빛날 것이다. 어떤 형태로 빛날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만은 여간 좋은 의미로 빛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예. 김무성 씨가 예. 박근혜 후보가 토론에 나가면은 백전백승할 것이다. 백전백승. 예, 예.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게 참 희대의 유머로 인구해졌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이제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토론에 능하다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만은 토론 못한다고 그것도 지도자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문재인 후보가 당내 경선을 할 때 네. 굉장히 토론을 못했대요. 난 이제 직접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TV로도 나온 모양이죠. 네. 근데 이제 그 선거동을 쭉 지켜본 사람이 지역마다 다니면서 네. 그 지역에 있는 지상파 방송들이 이제 중계를 했었죠. 예. 근데 문재인 후보가 토론을 굉장히 못했는데 특히 이제 손학규 그때 당시 후보죠 당내 경선. 그다음에 김두관 후보에 비해서 굉장히 못했다. 특히 그 손학규 후보에 대해서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깨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어떻게? 못했어요. 네. 근데 어떻게? 손학규 후보의 또 입담은 그분이 또 교수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운동도 하시고 또 솔직히 얘기해서 저 이제 총선 나갔을 때 저희 한번 지원 유세 오셨거든요. 네. 그냥 자지러지더라고 거기 모이신 분들이. 그래서 저기 우리 선거 캠프에 계신 분들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손학규 고문은 꼭 모셔야 된다. 정말 오시는 대로 아주 말홈런을 날린다고. 그래서 모셨는데 와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 아니 물론 이제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입만 번지르르한 그런 말이 아니라 내용이 있는 철학이 있는 그런 멘트들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문재인 후보가 이겼느냐?
그걸 이제 저한테 묻더라고요. 예. 근데 굉장히 이제 제가 뭐 정치에 대해서 이런저런 경험도 많이 있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참 난감한 질문을 많이 하는데 예. 제가 안 봤으니까 알 수가 있습니까? 근데 내가 이제 만약 그랬다면은 예. 아마 이런 것 때문일 거다. 토론에서 말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지지나 혹은 호감도를 꼭 높이는 것만은 아니다. 아. 문재인 후보는 뭐 저는 사실 일면식도 없어요. 문재인 후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십니까? 아, 딱 한 번 있구나. 예. 시민사회 수석할 때 그때 그 시민 뭐 무슨 단체 대표들하고 만남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청와대 앞에 있는 무슨 식당에서 한번 딱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뭐 저 혼자 1대1로 만난 것도 아니고 예. 여러 사람이 만난 데다가 제가 또 이게 이 사람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 명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1대1로 만나면 말을 못해요. 한 서너 명이 만났는데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간 적밖에 없어요.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 노무현 대통령과는 취임 이후 딱 한 번. 딱 한 번. 예. 매일 담 넘어가서 만난다는 그런 소문과는 달리 딱 한 번 만났다고. 딱 한 번 봤죠. 예. 하여튼 이제 그래서 뭐 일면식도 없고 이 양반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말수도 많지 않아 보여요. 네, 경상도 남자 특유의 어떤. 근데 여하튼 그 토론이 예. 사람의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예. 그 중에서 말을 못하는 것도 때로는 호감도를 올려주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라고 저는 봐요. 자, 이게 뭔가 예. 진실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돼 있다면은 예. 말 좀 못해도 말을 못하는 게 이제 좀 사기꾼 같은 우리 뭐 저 누구처럼 조금 전에 영화의 주인공처럼 그런 사람은 말을 잘하면 오히려 의심을 받게 돼요. 저 또 예. 무슨 사기를 치지? 예. 근데 문재인 후보는 뭐 생김새도 그렇고 풍기는 아니, 맛이 그 사람은 말도 못하고 사기치는 건가요? 토론 나가서 얼마나 깨졌습니까? 그러니까 풍기는 맛이 예. 뭔가 그 신뢰가 전제가 되면은 말을 못해도 토론에서 이길 수는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박근혜 후보 토론하는 거는 제가 2007년에는 전혀 못 봤어요. 그때는 뭐 이제 선거 거의 졌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관심 끊고 살았죠. 근데 이후에 그 동영상을 쭉 봤는데 박근혜 후보가 TV 토론을 그렇게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이분이 결정적인 실수를 많이 해요. 이렇게 남의 눈에 띄고 인구에 회자될 수 있고 영원히 기록될 수 있는 뭐 이산화탄소 산소가스 그건 뭐 너무나 유명하고 그 양반이 사실 이산화탄소나 뭐 산소를 몰라가지고 그랬겠습니까? 그 안에서 당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왔다고 봐야죠. 근데 아니, 그런 저것도 있잖아요. 네. 그 벌꿀이라고 한 거. 이게 꿀벌이어야 하는데 벌꿀이라고 표현했던 건. 원래는 바쁜 꿀벌은 슬퍼할 시간이 없다는 영국 속담이 있었지요. 그런데 꿀벌이 아니라 벌꿀이라고 한 겁니다. 어느 날 이제 제가 일기를 쓰는데 그 말을 쓴 기억이 나요. 그 바쁜 벌꿀은 슬퍼할 시간도 없다. 그게 제 입장이었어요. 하여튼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종의 이 강박관념,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하는 건데, 예. 저는 제가 만약에 박근혜 후보 캠프에 참모했다면은, 예. 진작에 TV 토론을 나가라고 그랬을 겁니다. 결국은 나가야 되거든요. 피하다 나가가지고 딱 한 번 실수하면은 그 데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처음부터 나와가지고 깨지면서 그렇다고 해서 준비 철저하게 하는데 그렇게 실수 많이 할 일은 없는 거예요. 아마 김무성 의원이 백전백승할 거라고 네. 자신이 했던 것도 리허설에서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박근혜 후보가 토론을 못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워낙 콘텐츠라는 것이 이게 뭐 하루 이틀 연습해야지 되는 게 아니니까 또 어떤 불의의 실수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토론을 기피하게 되는 원인이 됐는데 네. 여하튼 박근혜 후보는 내일 이 정한수 떠놓고 아침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겁니다. 제발 좀 실수 좀 하지 말아달라고. 그 진짜 서 대표님 말씀이 아주 정확한 것이 아니면 8월에 이제 후보가 결정됐단 말이죠. 9월, 10월 여러 차례 그 토론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 토론 기회를 계속 피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 나와가지고
계속 선을 보이면은 그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결국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문재인 후보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민주당 사람들이 지난번에 그 안철수 후보와의 토론. 예. 저는 이제 처음 제가 예상할 때는 저는 뭐 전혀 토론을 본 적이 없으니까 분명히 문재인 후보가 뒤질 거다. 안철수 후보는 그 청춘 콘서트 이런 걸 통해서 말을 굉장히 해본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또 무엇보다도 또 이 청춘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강연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공감하는 그 화법들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좀 훈련이 돼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토론이 끝나고 나서 네.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문재인 후보가 잘했다는 부분이 더 많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게 바로 리허설과 실전의 차이라고 봐요. 문재인 후보는 그 후보가 되기 위해서 당내 경선을 거치면서 실전 토론을 많이 했고, 네. 물론 안철수 후보도 TV 토론에 나오기 위해서 사전 리허설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네. 아무리 연습을 해도 한 번 실전보다는 못한 거예요. 뭐 그런 차이가 있지 않았었나 싶은데 예. 결국은 이제 법정 3자 토론에서도 네. 박근혜 후보가 동일한 네. 실패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죠. 네. 실제로 그 박근혜 후보도 당내 경선 과정에서 토론을 몇 번 했었어요. 근데 했는데 그 과정에서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물어봤는데 아, 그거 유명하죠. 네. 예. 못 맞췄어요. 예. 임태희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현재, 우연찮게 임태희 후보께는 숫자 문제가 나가네요. 아르바이트 최저 시급은 얼마일까요? 이건 객관식입니다. 1번 4,580원, 2번 5,500원. 하나, 패스, 둘, 박구원. 하나, 박구버리, 하나. 5,000원. 5,500원? 조금 넘을 것, 예. 아닙니다. 예. 4,580원입니다. 이거 패스 할 수가 없네요. 왜냐면 객관식이기 때문에. 예. 일단 틀리셨습니다. 예. 아르바이트 시급이라고 하지만 실상 우리나라 서민들 최저임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아르바이트 시급이 5,000원이 안 됩니까? 예, 4,580원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노동자들한테는 이 우리나라 1,600만 그 임금 노동자가 있는데 이 임금 노동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인 이 최저임금마저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대선에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버스비 70원이죠. 네, 버스비 70원에 이 언제적 물가를 갖고, 예. 자, 이런 상황을 본다면은 이런 일들을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이건 박근혜는 말은 잘 못하지만 진심이 있지 않냐. 이런 내성이라도 좀 기를 수 있을 텐데, 토론을 다 거부해버리니, 이건 뭐. 그렇죠. 예. 자, 근데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 중에서 제가 깊이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토론을 잘한다고 선거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 이 점입니다. 대표님께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곳이 경기도 수원인데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김문수와 유시민이 붙었단 말이죠. 네. 제가 그 토론회를 봤습니다. 저도 토론회를 잘 안 보는 스타일인데 그건 어떻게 보게 됐어요. 이게 그 점수로 말하자면은 99,999대 1. 네, 득점 차다 이렇게 보고 싶은데 저도 봤습니다. 정말 기승전결에 뭐 비유 그리고 또 공격 포인트 기술 이거는 유시민을 압도하는 사람이 뭐 대한민국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압승이었는데 근데 뭐 물론 토론 때문에 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토론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같아요. 박근혜 후보의 토론도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선거가 여러 군데 진행되는 총선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 지역에서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뭐 어떻게 실수를 하느냐 마느냐가 큰 이제 그 당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은 대선이나 경기도지사 선거처럼 큰 판에서는 사실 지금 뭐 우리가 방송하면서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이번 대선은 부동층이 이 과거 선거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은 선거예요. 이런 선거 특히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층은 거의 요주부동 철옹성입니다. 40에서 45%를 오가는 그 지지도가 박근혜 후보의 어떤 실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는 박근혜 후보 사실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걱정해봤자 결국 5%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게 이번에도 TV 토론 하면은 저는 그 TV 토론 때문에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이 확 빠지는 그런 현상은 없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유시민 대표와 김문수가
지사의 토론도 같은 원리가 네. 적용된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수도권, 뭐 서울, 경기, 인천 이 지역에서는 TV 토론이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여파가 있을 거라고 봤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네. 오세훈에게 정말 열세를 면치 못했던 한명숙 후보의 뭐 안습이라고 표현해야 뭐 정확할 것 같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0.5% 차이로 졌다는 거는 그렇죠. 결국 이런 것들은 가설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토론을 도리어 잘 못해야 선거에 유리하다. 이제 토론을 잘하고 못하고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그 후보가 갖고 있는 그 진정성이라든지 또 시대 정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득표의 주요한 변수다 이렇게 봐야죠. 네. 근데 이제 그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들도 있고 문재인 후보의 지지자들도 있고 또 심지어는 박근혜 후보의 지지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지지자들 사이에 뭐라고 그럴까 문화의 차이라는 게 있어요. 전통적으로 좀 진보 계획 진영 지지자들이 보수층의 지지자보다도 훨씬 재기가 발랄하고 뭔가 툭툭 튀는 이제 그런 맛이 있습니다. 아무리 박근혜가 말춤을 춰도 예. 이쪽 진영의 자유분방함, 발랄함. 그렇죠. 오히려 그건 이상해 보이죠. 이렇게 흉내내고 따라가는 것은 결코 도움이 안 되죠. 오히려 역겨움만 느끼죠. 근데 탁현민 감독 얘기는 그래도 노년층들, 박근혜 주 지지층들은 박근혜가 젊은이들하고도 이게 어울리네. 아니. 그런 효과는 있을 거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그 문화의 차이를 얘기하는 게 네. 제가 이제 아까 여기 한 4시쯤 와가지고 MBC 가는 동안 나가서 이제 니들을 쭉 보면서 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문을 열면 안이 보인다. 문 열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문이 열면 안이 보인다. 그 다음에 네. 또 이어서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바깥이 춥습니다, 지금. 네. 이렇게 추운 날, 문 안이 좋지. 밖에 나가면 안 돼요. 문 안이 좋지.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받아가지고, 밖에서 그네 타면 더 추워요. 딱 그러는 거예요. 밖에서. 아니, 그냥 뭐 설명도 전혀 없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뺏겨가지고, 제가 올려서, 네. 칭찬을 제가 받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이게 그 재기발랄함은 90년대에 들어서 이게 본격화된 것 같아요. 그 선거 전에는 굉장히 살벌하고 준엄하고 뭐 여간 굉장히 권위적인 그런 단어와 표현들이 많았는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96년이었죠. 그 총선이. 네. 제가 95년에 그 군생활을 했습니다. 어디서 했냐? 동호대교에서 했습니다. 동호대교에서 뭐 했느냐? 과적 차량 합동단속. 공익근무요원이었구만. 제1기 태초의 공익요원이었습니다. 예. 그때 저희 동네에 누가 출마했냐면은 이세기 씨라고. 알죠, 이세기. 예. 유명한 인물입니다. 별명이 이새끼입니다. 네, 그래서 이세기. 실제로 뭐 그런 비화들이 있잖아요. 네, 아니 뭐 이세기 의원은 민정당 출신인데 민정당 국회 난 분인데 네. 제가 이 초년배 기자 시절에는 많이 뵀죠. 네. 좋은 분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인간으로는 560 시절에는 그 군인들이 왕이었잖아요. 막 군인들이 막 야. 원내총무였던 이세기 의원, 이 새끼 데리고 와. 뭐 이렇게 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세기 이제 의원이 출마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세기 의원의 그 어떤 라이벌이죠. 경쟁자가 플래카드를 내걸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이 세기가 가고 21세기가 온다. 이 세기가 가고 21세기가 온다. 결국 이세기 그 사람이 당선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세기 의원은 낙선했습니다. 이세기가 갔네. 이세기가 갔습니다. 네. 예. 근데 아까 그 이세기 데리고 하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이제 80년 초반에 기자생활을 했잖아요. 네, 경향신문에서. 네. 근데 이제 참 보면 그 인간 생활이 뭐 자기가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무시한다. 네. 물론 이제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은 친하게 지내고 하지만은
자기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 뭐 지나게 지나면서 밑바닥까지 다 본 사이니까 네. 이게 뭔가 좀 평가절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80년 그 전두환이 군사 쿠데타로 집권을 하면서 그 군대에서 낙하산이 막 내려옵니다. 정호영 낙하산, 누구 낙하산, 노태우 낙하산, 우르르 내려오니까 그때 제가 그 정보정사를 출입했습니다. 하여튼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런데 공무원들이 네. 모르니까 되게 무서워해요.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말빨이 잘 먹힙니다. 이게 옛날에 잘 알던 사람들이 얘기하면 뭐 전혀 그냥 콧방에만 끼는 사람들이 모르는 군민들이 내려오니까 그야말로 그래서 참 과거에 이제 유시민 대표 얘기가 생각이 나서 그래요. 무슨 당 참여당인가 만들어서 나갔을 때 유시민 대표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 거의 참여 안 했습니다. 예. 지금 진보정의당으로 가셨나? 이재정 장관 뭐 정도 그런 분들은 오셨는데 쭉 제가 살펴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유시민 대표하고 같이 정치를 했고 같이 노무현 대통령 주변에 있었을 때 같이 놀았던 사람들은 유시민 대표가 우스운 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가 예. 이제 말하자면 대표 선수로 나섰을 때는 정말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때 그 같이 놀던 그룹에서 유시민 대표는 한 칸 밑이라면은 문재인 후보는 한 칸 위입니다. 예. 그러니까 승복이 되는 거죠. 그런 또 이상한 우리나라에는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줄서기 문화가 있긴 있어요. 네. 자, 이제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이고 이제 바로 또 후보 등록 기간이 바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전망을 이제 해야 되겠죠. 기호 1번 박근혜, 기호 2번 문재인, 기호 3번 이정희, 그리고 그 밖에 뭐 강기원, 뭐 이건계 의원, 이건계. 예. 이건계. 아니, 이 양반 또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그래요? 예, 옛날부터. 옛날 검사 출신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검찰 출입 안 했기 때문에 직접 들은 건 아닌데, 예. 이름이 그렇다 보니까 예. 그런 비아냥시킨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홍준표가 이건계를 구속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온 게 꽤 많아요. 아, 그래요?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조선일보가 한 1, 2년 전인가 그렇게 한번 썼다가 홍준표가 그러니까 2011년 7월이군요. 그 당대표 됐을 때 네. 이건계를 구속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했는데 그걸 제가 이제 브리핑에서 인용을 했죠. 네. 라디오 방송. 내용 증명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건계 사무실에서. 그런 일이 없는데. 변호사 아닙니까? 예. 사실이 아닌데 그걸 얘기했다고. 그래서 하여간 굉장히 좀 혼비백산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거 고소할까봐 전혀 사실 아닙니다. 예, 이건계 검사였을 때 검사가 구속당하고 이렇게 감옥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말이죠. 여간 그 내용 증명 들으니까 참 정말 갑자기 화가 확 나네요. 예. 이제 원래 법에 호소하는 것은 약자가 하는 겁니다. 예. 법에 호소하는 것은. 도저히 강자를 이길 수 없을 때. 그렇죠. 근데 이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부터는 강자가 이 약자를 고소하는 법대로 하겠다. 강자는 법대로 안 해도 자기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법이라는 것은 약자의 마지막 보루인데 그 법을 이용해가지고 약자들을 짓밟기 시작합니다. 네. 사실 이제 고소고발을 당해보면은, 물론 이제 정상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당하게 방어를 하면은 억울하게 당하지는 않아요. 요즘은 뭐 옛날에는 정말 그 학력 수준이 낮았으니까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요즘은 진짜 권력이나 재벌들이 뒤에 배후 있지 않는 한은 잘 대응하면은 방어는 할 수 있지만은 굉장히 귀찮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또 이명박 정권의 특징은 일반 서민들에게 이 벌금 폭탄을 많이 내렸어요. 예. 촛불 해가지고 벌금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받은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100만 원, 150만 원이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들을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기가 당하면요. 네. 정말 귀찮고 부담스러운 그런 금액입니다. 네. 이 벌금형이 어떤 거냐면은 당하신 분들이 여기 혹시 계십니까? 벌금형을 이렇게 받았는데 안 내다가 가다가 이제 붙잡히면요 바로 그냥 끌려갑니다.
벌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돈. 뭐 제가 그건 직접 당해본 사람이에요. 아니, 제가 사실은, 예, 당했다는 얘기가 나오시니까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제가, 촛불 집회 때 조선일보하고 한번 붙었어요. 농심이 그때 불매운동도 당하고 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왜 불매운동을 당했느냐 하면은, 농심이 조선일보에 광고를 했다 해가지고 불매운동을 벌였어요. 그걸 기사로 썼죠. 네. 그리고 나중에 농심과 삼양이 무슨 일이 있었는데 뭐가 나오고 뭐 했는데, 삼양은 엄청나게 세게 조지고 농심은 살살 봐줍니다. 그 기사가. 조선일보 기사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썼더니 조선일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우리는 거대 종합일간지가 일개 인터넷 신문. 네. 그래서 이제 거의 그때 기신기신 할 때니까 이명박 때니까 그래서 쓴 기자들도 다 내가 썼다 해가지고 전부 나한테 몰아가지고 저와 조선일보하고 이제 싸움을 했는데 농심이 광고를 한 게 아니에요. 결론은 농심의 자회사가 농심 너구리인가 뭔가 광고를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고라에 있는 네티즌들이 그걸 보고 농심이 조선일보에 광고하니까 농심을 맞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아니, 그게 뭔 차이죠? 이게 농심이 광고한 거나 농심 자회사가 아니고 이렇게 판매 대리점 같이 이게 농심하고 직접 관계는 없는 회사예요. 농심의 물건을 가지고 판매를 하지만은 농심과는 법적인 관계가 전혀 없는 회사죠. 그러나 파는 물건이 농심 제품이니까 그걸 광고를 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누구나 다 농심이 광고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걸 가지고 이제 광고를 이게 소송이 붙었는데 판사들이 그거는 전화통만 걸어서 확인만 하면은 농심 광고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건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당신은 책임 있다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졌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거의 자포자기하고 살다시피 했던 때니까 씨발 해봤자 근데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검찰은. 근데 이제 벌금 500만 원으로 결국 낙찰이 됐어요. 그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그때 농심의 판매 대리점인지 하는 회사가 한 광고를 제출을 했으면은 제가 이겼을지도 몰라요. 누가 봐도 이거는 농심이 광고라고 생각하지 이걸 보고 누가 확인전을 하겠느냐 이걸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게 그때 자포자기 했던 시절이니까 여하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500만 원 벌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500만 원 낼 돈이 어디 있습니까? 안 냈죠. 근데 어느 날 그때 마포 공덕동에 사무실에 있던 시절인데 밤에 차를 몰고 가다가 이 불법 유턴을 했어요. 밤 12시 넘었으니까 되겠지 해가지고 싹 유턴을 했는데 바로 그 앞에 경찰차가 있더라고. 바로 그냥 이 고양이 앞에서 머리를 갖다가 들이밀었죠. 그래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내놔라고 그랬더니 이게 벌금형이라는 건요, 육체적인 형벌 대신에 내는 겁니다. 돈으로 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내면은, 벌금 나누기 5 해가지고 그만큼 유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유치를 하면은 5라 하면 5만 원이에요. 예. 500만 원이면은 안 내면은 나누기 5 하면 100일간 유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유치를 그냥 밥만 먹여주는 게 아니라 일을 시킵니다. 노역. 예. 노역이 당시 일당 5만 원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부지검으로 바로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이제 라디오 21이라는 방송에서 방송을 하고 있을 텐데 방송도 하기 싫고 해가지고 그냥 100일 동안 이따 나올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할 수 없이 이제 전화를 걸어서 이제 아는 분한테 얘기해가지고 500만 원을 지금 보내라 해가지고 그 양반도 그렇게 형편이 있는 분은 아니었는데 전화 걸어가지고 진짜 깜빵 가는데 500만 원 낸다고 하니까 안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내고 나왔는데 그 다음날 서부지검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때 한 밤 12시쯤 돼서 갔거든요. 그리고 그 돈을 내고 나온 때가 새벽 3시쯤 됐어요. 그래서 하루 묵었으니까 5만 원 돌려준다고 계좌번호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불쾌한 추억입니다. MB의 추억을 방금 보셨는데 영석의 추억, YS의 추억을 잠깐 들으셨습니다. 자, 그런 얘기가 이제 벌금 얘기가 잠깐 나왔고 점심
좀 투표에서 전망을 하다가 그러니까 얘기가 갔죠. 그런 얘기 참 무지하게 많습니다. 하여튼 목사님한테 또 제가 당한 적도 있어요. 목사님한테 왜? 그때 한나라당 시절인데 네. 서울시장 그 후보를 한나라당 내부에서 경선했어요. 그때 좀 한나라당 출입하고 있을 텐데. 근데 그날 이제 그 누가 유력했느냐 하면은 아마 이명박 씨일 겁니다. 2002년인가 그랬으니까. 2002년 7월 이후로 이명박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때예요. 근데 이제 후보 등록 첫날이 됐는데 아무도 등록을 안 하는 거야. 그때 이제 홍사덕하고 이명박이 그때 붙어가지고 홍사덕이 졌죠. 붙어서 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근데 그 첫날 마감 시간이 다 됐는데 그 웬 목사님이 한 분 와가지고 이제 후보 등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꽤나 유명하신 분의 부친이세요. 어디 이제 옛날 뭐 어디서 장관을 하신 분의 부친인데 나이도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후보 등록을 했길래 그때 막 기사 마감 때예요. 그때 석간신문이기 때문에 아침 10시 되면 기사 마감입니다. 바빠가지고 서울시장 스케치를 갖다가 한 3명 보내라고 그러는데 쓸 게 없는 거야. 등록일 날 쓸렁 이거 왜는 쓸 게 없는 거라. 근데 마침 그 양반이 오길래 쭉 경력을 보니까 이제 그런 분이고 그랬더니 그 등록 받는 사람들이 후보 등록을 하고 나서 나가고 나서 막 깔깔깔 웃으면서 이런 분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기사에다가 어떤 노친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등록을 해서 한바탕 웃음바다 이렇게 이제 기사를 써보낸 거예요. 근데 그 분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어요. 저를 고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손이 많이 되도록. 아니 손이 되도록 필요한 게 아니고 그때는 다행히 저를 담당한 검사가 제 중학교 후배였어요. 뭐 그래서 봐준 건 아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어느 정도 실수였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이해를 안 시켜도 이해가 되는 그런 사람이라서 쭉 설명해가지고 나중에 모임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이 출판물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이제 방송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많이 들으면은요, 제가 이제 우리 김용민 씨하고 토크를 하면서 초창기 지금 해봤자 뭐 8번째밖에 안 되니까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만은 첫 번째, 두 번째는 욕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게 많이 들으니까 점점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그렇죠. 또 뭐 이명박이 저한테 고소를 하진 않겠지만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욕도 하고 아주 통쾌하고 좋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점잖아지시느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데 지금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전에 그 라디오 21에서 생방송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뭐 듣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였는지 그때는 뭐 아주 거의 욕이 한 30초에 한 번씩 나왔던 그런. 그래서 제가 그 화해를 전부 지우라고 했는데 안 지웠더라고요. 그 라디오 21이 유명한 데 아닙니까? 안 지우면 제가 됩니다. 거기서 얘기한 게 8년 뒤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뭐 저야 뭐 정치 안 할 거니까 전혀 상관없습니다만은 혹시라도 뭐 한다면. 나는 뭐 작년에 정치하려고 그랬었나? 나는 꼼수다 들어보면 거기 나와요. 나는 정치할 일이 없겠지만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 세상 일 알 수 없습니다. 자, 어쨌든 대표님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본론 좀 하시죠. 우리는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편집을 많이 해야 돼. 이런 거 편집 안 해요. 안 해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단일화 시너지가 뭐 클 것이다, 적을 것이다, 뭐 이런 예측들이 뭐 분분합니다만은 일단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지금 당장 크냐 적으냐는 별로 저는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선거 전에 돌입해봐야 한다. 선거라는 것은 하루하루가 여론이 변합니다. 그래서 12월 19일 날 여론이 선거 직전에 국민들의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지금 뭐 조금 올랐다고 실망할 것도 없고 많이 올랐다고 해서 기뻐할 일도 없는 거죠. 이제 문제는 결국은 12월 19일 선거를 무엇이 이제 좌우할 것이냐. 이제 단일화는 됐단 말이에요. 따라서 단일화의 효과를 얼마나 가져갈 것이냐. 결국은 문재인의 운명은 안철수의 생각에 달렸다는 거죠. 안철수의 생각에 달렸다. 책 이름이네요, 보니까. 둘 다 책 이름이죠. 뭐 제가 낸 건 아닙니다. 그 남자 문재인이 이깁니까? 그 남자 문재인의 운명은 안철수의 생각에 달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뭐
백의종군 선언하기 이전의 모습은 뭐 문제를 지적하려면 지적할 수도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얽혔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결단은 그야말로 정치 경험이 전혀 없으면서도 네. 정치의 메커니즘을 빨리 이해하고 재빨리 흡수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탁월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새로운 정치의 이상이었죠. 예, 말 그대로. 자, 그렇다면은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도와서 정권 교체를 달성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당연히 하겠죠. 그거는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예. 저는 이거야말로 진짜 미래에 대한 하나의 그 전망으로서 평가받고 싶은 건데 네. 저는 후보직을 마지막 순간에 네. 내려놓을 만큼 막 그 이유가 어디에 있든 간에 예. 사람들은요 예. 특히 정치인들은 끝까지 자기 기득권을 고수하다가 발표해가지고 그야말로 뒤질 때가 돼야 기득권을 내려놓습니다. 그건 내려놓는 게 아니라 뺏긴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결단이라는 것은 결코 낮게 평가할 게 아닙니다. 예, 사실 상식적으로 정치권에 또 오래 몸담은 사람들은 단일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게 고정관념, 기성의 어떤 그 관성 속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했던 거죠. 그렇죠. 사람이라는 거는 그 일관성이라는 게 존재하고 네. 박근혜 씨의 일관성이 존재하는 것처럼 예. 일관성이 네. 또 우려되는 부분은 그때 작년에 그 서울시장 선거 당시에는 박원순 후보에게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이 그때는 세력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안철수 혼자였잖아요. 네. 가능했지만은 지금은 캠프가 구성되고 또 수많은 지지자들 그런 안철수 후보가 포기한다는 것은 그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사실은 제가 정치권에 조금 있어 보니까 느낀 건데 정치에 있어서 다음이라는 말은 사실 없어요. 지금 먹는 거야. 네. 다음에 어떻게 하고 뭐 차기 어떻고 아무짝에도 의미가 그럽니다. 없는. 예. 그 가장 큰 사기에 쏘은 분이 김영삼 씨 아닙니까? 네. 그 이른바 박정희와의 그 비밀 단독 면담 그때 임자 다음은 당신이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박정희가 예. 김영삼에게 예. 언제? 그때가 언제죠?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모르는구나. 그건 몰랐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잘 모르실 수도 있겠다. 예. 그 옛날 뭐 신동아라든지 그런 잡지에는 아주 단골 메뉴로 써먹던 거예요. 물론 김영삼 그 총재가 결코 확인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 지금도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정치권에서는 다 그렇게 믿고 있죠. 그때가 70몇 년도였더라. 그때 지금 뭐 그 포털에서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예. 박정희 김영삼 하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면담을 하는데 그때 그 이후로 김영삼 총재의 이 운신이 매우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아, 박정희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뭔가 미략을 맺었다 해가지고 나온 이제 스토리가 임자 원래 여기 박정희 임제. 스토리 그 스타일 아닙니까? 네. 임자 다음은 당신이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임자 다음은 당신이야가 실현된 게 결국은 박정희 죽고 나서 그것도 그 유신 전 얘기겠군요. 예, 미래에 대한 약속 이런 것들 뭐 수도 없이 합니다. 네. 특히 이제 공천을 할 때 경쟁자가 많으니까 그런 공천심사위원회에서는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이제 최소한의 기준 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하다 보면은 낙하산이 있고 김용식 씨도 낙하산이라고 보통 지방에서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뭐 정치 활동을 해본 적은 없으니까. 근데 거기 또 오랫동안 한 사람이 꼭 한두 명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설득해서 추진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하면 경선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야 김용민 이번에 마구 말 거야. 다음에 더 시켜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김용민 교수를 갖다 예를 들니까 좀 말이 이상한데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그게 다 사기고 굴았죠. 정말입니다. 그거 믿어가지고 나중에 뭐 하소연 하는 분들 굉장히 많죠. 우습게 보입니다. 그러면 정치권에서는. 예. 아니, 뭐 예를 들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또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라서 예를 들기가 좀 민망하네. 여하튼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그런 백의종군 선언이라는 것은 굉장히 기존 정치인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결단이고 그런 결단을 하신 분이라면은 그 이후에 정몽준 같은 그런 머리 나쁜 행동은 하지 않을 거다. 정몽준 후보 의원은 그때 노무현 대통령하고 단일화 한 다음에
선거 유세 같이 안 나갔어요. 계속 권력 합의 강서를 써달라고 그랬다고. 즉 50% 장관 임명권을 주겠다는. 놈이 못 써준다고 그러니까 안 나갔어요 결국은. 그러다가 거의 선거 전 다가가지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잘못된 단일화에 살아있는 사례로서 정착자들도 논문에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합니다. 정몽면 의원도 참 안 봐서 그렇지 보면 기분 별로 안 좋을 거예요. 그죠? 예. 새누리당에서 단일화를 막 비난할 때는 정몽준 그 양반은 어떤 기분일까 싶긴 합니다. 좀 아니, 근데 본인이 또 뭐 단일화는 안 좋은 거라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여하튼 이제 그런 건데, 안철수 후보는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쭉 살펴보건데 아마 적극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돕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근데 지금 뭐 그 조정동에서는 안철수가 열심히 안 도울 거야라고 열심히 쓰고 있더라고요. 내일 모레면 곧 그야말로 뽀록 날 수 있는 그런 기사를. 예. 이간질이죠. 예. 이간질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거 전 돌입 시점에서는 적극적으로 조중동이 심지어는 예. 오늘 기사 보니까 말이죠. 정말 코미디가 있었어요. 박사모가 네. 안철수 지지자들에게 공개 사안을 보냈습니다. 예. 저항하라 하더라고. 아, 참. 예. 그게 이제 결국은 다 이간질이죠. 박근혜를 당선시키고 싶어 하는 언론들이, 그야말로 근거 없는, 내가 보기에는 문재인하고 안철수가 서로 눈도 안 마주치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틀어져 있어. 이런 식의 기사입니다. 예. 예? 근거는 없으니까. 내가 보니까 그렇다는데 뭐라고 얘기할 거야. 아니 조국 교수가 뭐 90도 인사한 걸 갖고 폴리페서라고. 그런 신문도 하나 있었죠. 누구한테나 그 양반은 90도로 인사를 해요. 근데 그게 폴리페서면 예, 참. 그런 식으로 이제 이간질을 시키고 그 이간질을 이용해서 다시 또 그 박근혜를 지지하는 쪽에서 충동하고 그리고 그쪽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는 뭐 알바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전사라 그러더라고요. 전사. 예. 전사들이 또 열심히 퍼나르고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이간질 과정이고 이것은 아마 선거 전까지 계속이 될 겁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제가 방송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선거 전에 단일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선거 전 돌입을 하면서 새누리당이 써먹을 수 있는 유일한 승리 전략은 정치 혐오 전략입니다. 정치 혐오. 여기에 이제 결국은 안철수 지지자들을 그 정치 혐오에 집어넣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이야, 이게 대표적인 오늘 내 조선일보 지나가다 그 가판대에 있는 일면 제목 보고 진짜 뒤를 자빠진 줄 알았어요. 민주당 구태의 벽에 넘어선 안철수의 뜻을 우리가 있겠다고 그러더라고. 누가? 새누리당이 있겠대요. 그 이제 그 새누리당 안행한 대변인의 얘기입니다. 예. 그거를 조선일보가 예쁘게 이런 제목을 해가지고 이제 가판대 꽂으면은 톱 기사가 아니더라도 밑에 있는 기사는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걸 아주 고려를 하셔가지고 보일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그런 이제 해모 전략. 민주당 구태입에게 결국은 안철수가 넘어갔다. 이게 이제 조선일보가 만들어낸 프레임. 그렇죠. 지명문이죠. 네. 또 모르스 보러 갑니다. 네. 안철수의 그 사태는 민주당의 구태에 무너진 것이다. 그럼 이제 그 얘기가 또 지령을 내렸으니까. 만약에 안철수로 단일화되면 또 딴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거대 정당 민주당이 불임 정당이냐 또 그랬을 거예요. 그게 뭐 뭘 하든지 간에 이제 조지는 거죠. 왜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느냐. 투표율을 낮추겠습니다. 투표율을 하니까 생각나는 얘기가 있네요. 네. 제가 잘 가는 그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유머 사이트입니다. 유머 사이트. 오늘의 유머. 오늘의 유머. 네. 되게 유명해요. 오늘 유머를 제가 저녁에 되면 꼭 시간 정해가지고 한 번은 꼭 들어가 봅니다. 근데 워낙 글이 많이 올라와서 다 볼 수는 없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만 봅니다. 또 그걸 줄여가지고 베오베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아까 가가지고 PC방 들어가서 세 번째 성공했죠. 보는데 이런 얘기를 누가 올렸는데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새누리당은 지난 바운선 시장 선거 때 선거를
안 하는 게 선진국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벤모라는 농객이. 근데 민주당은 선거를 열심히 하고 미래를 향해 나가야 선진국이 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자, 그러면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은 선거를 하지 말아서 선진국으로 가시고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은 선거를 해서 선진국으로 가면은 예. 둘 다 윈윈이 아니냐. 박수. 이런 감각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게 투표율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난번에 김영민 교수가 지적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나온 중앙선관위 발표를 보니까 딱 맞더라고요. 뭐냐면은 19세를 비롯해서 20대, 30대, 40대 유권자의 비율이 딱 60%입니다. 정확하게. 소수점까지. 첫째 자리까지. 그리고 50대, 60대 이상 유권자가 딱 40%예요. 6대 4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새누리당의 지지층은 한 40에서 45%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45% 정도 선에서 형성이 될 것 같아요. 네.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변동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과의 화학적인 결합 정도,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 정몽준처럼 하느냐, 네. 아니면 그 반대로 하느냐, 저는 뭐 그 반대로 갈 거라고 봐요. 안철수 후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네. 누가 봐도. 이런 것들이 이제 변수로 작용을 합니다만은 이것을 투표율에다가 환산을 시키면은 네. 여전히 아주 한 4, 5% 이상 이기지 않는 이상은 박근혜가 승리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예. 박근혜 아마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누가 이기고 이럴 때는 투표율이 60% 이상 될 때는 누구 몇 성 이렇게 쫙 그 새누리당은 돈이 많으니까 그런 건 잘해요. 예. 그래서 뭐 신문에도 언론에도 많이 났습니다만은 투표율이 2007년 대선과 같은 투표율이라면은 지금의 지지율로는 박근혜가 이깁니다. 2007년의 투표율에 지금의 지지율을 그게 양자대결 지지율을 계속 했잖아요. 예. 그걸 대입을 시키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대입을 시키면은 선거에서 집니다. 새누리 입장에서는 이기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변수가 별로 없고 단일화 변수가 유일했었는데 단일화는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이제 선거전에서는 유일하게 변수가 투표율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투표율을 젊은 층, 이제 50대 이상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뭐 제가 늘 주장을 합니다만은 제가 후보가 돼도 40% 이상 나와요. 김용민이가 나가도. 네. 김용민 씨가 나가면 조금 더 나오겠죠. 플러스 알파가 있으니까. 총선 기여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투표율 낮추기를 이제 주요한 전략으로 하고 그것이 새누리당이 이길 수 있는 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새누리당을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길은 그 60%에 달하는 20, 30, 40대가 투표를 많이 하면 이기는 거죠. 이젠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클리어해졌어요. 전선이. 네. 예. 전선이 아주 명확해졌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그놈이 나타났다. 그놈이 사라진다. 그놈이 사라진다. 아빠는 망루에서 불과 함께, 엄마는 옷을 만들다 바람과 함께, 아이들은 해와 달이 되어 사라진 우리들의 이야기. 인간의 혼을 빼서 인간의 모든 것을 통째로 잡아먹는 그놈. 판소리 공장 바닥소리의 신작, 잔혹소리극 햇님 달림. 취황의 몰락기 최용석 원작, 바닥소리의 잔혹소리극 햇님 달림.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동대 입구 전철역 1번 출구 스테이지 팩토리 홀. 문의 070-4407-8552. 바닥소리 홈페이지 www.padakSORI.com. 안 잡아먹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선거까지 이제 20며칠 남았죠? 25일. 25일 동안에 정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런 기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변수는 정말 새누리당이 이미 다 써먹었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리바이벌을 하겠죠. 네.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뭐 지난번에도 이상한 뭐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조모라고 했는 의원이 그냥 뭐 탈북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조명철. 뭐 공작조를 난파했다는 등 이런 이제 이야기. 네. 공작을 북한이 공작을 하는 것은 적대국 공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다 잡아야 되겠지만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지들이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나라 안에서 공작을 하면 안 되죠, 그죠? 아까 하신 말씀이 그 얘기죠. 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그런 뭐 공작을 한다면은 그게 옳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북한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북한이 만약에 민주당을 도와주기 위해서 문재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면은 그건 그야말로 새누리당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수준이 낮지 않습니다. 아니다 이렇게 보셨고. 지금 대선 국면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지금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죠. 박근혜를 솔직히 100% 믿기가 어려운 형국이고 문재인은 더 그렇고 이정희 후보를 기대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재호가 있다. 이재호와 예비 후보잖아. 정말 이재호 의원이 말이에요. 제 오늘이 토요일이죠. 네. 내일하고 모레가 후보 등록일입니다. 네. 이재호 의원이 후보로 만약 탈당을 해서 등록한다면은 정말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지겠네요. 탈당해야 됩니다. 탈당하지 않으면은 낼 수가 없어요. 네. 같은 당에서 두 후보가 나올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탈당을 해서 출마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선을 안 했거든요. 경선을 하면은 이제 이인재법에 의해서 출마를 못 하게 되지만은 여기 이인재법 모르시는 분 없죠? 이인재 후보가 당 경선에서 졌는데도 탈당을 해가지고 출마한 거 아닙니까? 1997년에. 그걸 방지하기 위한 법이 바로 이인재법입니다. 당내 경선에서 나와가지고 떨어진 사람은 본선에 못 나가도록 하는 법. 이 이인재법이죠. 네. 뭐 이제 사실 별로 마음에 드는 이름은 아닙니다만은. 이인재 씨가 굉장히 기분 나쁘겠어요? 기분 나쁘죠. 지난번에 먹튀 방지법이라는 것도 실제는 실제 법 이름은 그게 아니거든요. 국고 보조금 관련 법안을 손질하는 겁니다. 그 법안 중에서 뭐 후보 등록 이후에 사퇴할 경우에는 이제 지금은 후보 등록 이후에 사퇴하면은 정당 후보자가 국고 보조금을 받아 쓴 걸 반납을 안 해도 됩니다. 반납을 안 해도 되는데 법을 바꿔가지고 반납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먹튀방지법이죠. 이런 식으로 이게 네이밍인데 그 이름이 하필이면 이인재법이에요. 이인재법. 아니 예전에 그 미디어 관련한 그런 법, 그러니까 종편 허용하는 그런 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걸 참 잘했어요. MB 악법이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꼼짝없이 외우기도 쉬워. MB 악법. MB가 그때는 굉장히 화가 났다는 후문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일설에 의하면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 국회에서 2008년 겨울에 막 홍준표 원내대표 시절이었는데 그 당시 또 종편 관련한 법 통과시키려고 하는 상황이어서 그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앞 로텐더홀인가요? 로텐더홀입니다. 로텐더홀. 그 앞에 이제 본회의장 들어가는 길을 가로막고 거기서 막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못 들어가게 농성하고 있었는데 뒤에는 커다랗게 MB 악법 저지 뭐 이렇게 걸어놨단 말이죠. 근데 모초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모초는 어딘지 아시겠죠? MB 악법이라니 기분 나쁘다. 그거 떼라. 그래서 이제 국회 경위들이 들어가서 MB 악법을 떼려고 했는데 야당 의원들은 어떻게 일을 했냐면은 우리들을 끌어내가지고 결국에는 날치기 처리하려고 하는가 보다 해가지고 거기서 그래서 싸움이 붙었구나. 대판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때 갑자기 여기 플래카드를 띄려고 그러는데 이쪽에서는 다르게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대단한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명박 씨에게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유리하냐 그런 생각은 이제 뭐 알 수가 있죠. 그것 사실 이명박 씨가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상관없이 임기 끝나고 나서 조용히 벌을 받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안철수 후보하고는 다른
그야말로 그 질이 한 1000단계는 낮은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걸 좀 피해갈까 저는 열심히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요, 이명박 씨가 대통령 후임이 누가 되는 것이 안전에 더 유리할 것이냐. 저는 문재인이 되는 게 더 유리할 거라고 봅니다. 이게 그래요. 정치라는 게 상대방을 쭉 패면은 항상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을 했을 때 이게 대응 논리가 좀 부족해집니다. 예. 당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문재인이 되면 만약 대통령이 돼서 이명박을 조지기 시작하면은 씨발 이건 정치 탄압이다라고 물론 뻔뻔하고 후원무치한 얘기죠. 네. 근데 그런 논리를 제가 잘못한 게 있는데. 예. 잘못한 게 있어도 이거 원래 그렇잖아요. 이렇게 한번 좀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문재인 후보의 속성상 대놓고 기획수사를 지시한다든지 하명을 한다든지 이럴 것 같진 않아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도 없고. 예. 그 자체로 이미 위법 아닙니까? 위법이죠. 위법이죠. 예. 그거는 이제 검찰이나 법무부에서 네.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뭐 지시를 받아서 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재단하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네. 검찰이 검찰 개혁을 중요한 그런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됐을 경우에 알아서 또 국민들에게도 점수를 따는 의미에서 알아서 피지 않겠는가? 네, 높죠. 높은데. 네. 여하튼 이제 그 수사는 이제 불가피하게 받아야 돼요. 내곡동 수사만 하더라도. 그건 지금 이미 대기하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렇죠. 그 특검의 그 수사 현장을 거부해가지고 결국은 수사를 더 이상 못하고 그래서 사실은 기소를 못한 거예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기소했다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썼더만 그 조정동은. 불기소가 뭐 죄가 없다 이게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얕은 그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불가피한 일인데, 문재인 대통령이라면은 최소한 반항이라도 할 수 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은 이건 반항할 기회 없는 거야. 내부 정리니까. 그렇지. 그렇잖아요. 자기 혁신, 내부 쇄신, 뭐 이러면서. 그리고 오히려 박근혜 입장에서는 나 박근혜가 될 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생각을 별로 하진 않습니다만은 뭐 굳이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라니까 한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된다면은 그 뭔가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되는데 이명박만큼 좋은 소재가 없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다 싫어하니까. 네. 마구마구 좀 패면은 국민들이 야 박근혜 잘하는구나. 실제로 또 국민들 그렇게 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기 팔다리를 잘 나가면서. 그렇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역시 박근혜 그 효과로 극대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은 완전히 마탱이가 가도록 그냥. 저도 사실 그게 농담처럼 한 얘기였는데 이제 대선을 한 25일 정도 남겨놓은 시점에서 MB로서는 실존적인 고민일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고민이 그냥 공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을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MB가 이 선거에 개입을 한다든지 하는 일은 없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또 해보게 되는데 그렇죠. 이제 3파전일 경우에는 예. 개입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만약에 박근혜가 확약서를 써준다든지 당신 안 건드리겠다 뭐 이렇게 아니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박근혜에게 무슨 약점이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박근혜 그건 이제 그러니까 파이디 2007년에 만들어졌다 이런 설은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정치에서는 반드시 진실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내각제합의각서예요. 내각제합의각서. 민정민주공화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의 3당 합당 당시에 세 사람이 체결했다는 그 각서. 그렇죠. 김영삼을 대표 선수로 기용하는 대신에 이제 내각제로 개헌하겠다는 합의각서를 쓰고 서명을 했는데 그 내각제 합의각서의 전제는 예.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그 내각제 합의각서인데 제가 잘 아는 중앙일보의 모 선배가 네. 지금도 현역에 있습니다. 네. 민정당 그때 박병 뭐죠? 네. 박준규.
박준규가 아니고 박준병? 박준병. 박준병 씨가 그 민주당 사무총장을 할 때인데. 50 인사 아닙니까? 예. 군인이고. 그 기자가 그 사무총장실을 살짝 들어가가지고 서랍에 있는 내각제 합의각서를 훔쳐갑니다. 그 선배 참 저도 같이 출입해서 아는데 정말 기자 정신을 투철해요. 예. 근데 뭐 나중에는 그걸 일부러 위에 올려놨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중앙일보가 큰 특종을 해요. 내각제 합의각서가 있다 해가지고 자 그리 되면은 김영삼이 이제 궁지로 몰리는 거죠. 김영삼 씨가 궁지에 몰리는 거죠. 실제로 몰려야 되고 말하자면 야당의 정통을 팔아먹고 민자당을 가는데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간 대가가 내각제 개헌이야. 내각제 개헌은 그 옛날 수구 세력들이 서로 손잡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대대선선 해먹으려는 그런 방안이다. 국민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일본의 그 자민당이 그런 식으로 해서 한 50년 해먹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직선제 개헌 정치 이런 게 이제 민주화 구호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걸 김영삼 씨가 어떻게 돌파를 했냐면은 공개하지 말자고 문서를 공개를 했다. 공개한 놈을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그냥 후한무치 전설로 나가가지고 실제로 내각제 합의가 쏙 들어가고 누가 공개했느냐 이걸로 공방이 진행돼서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김영삼 총재의 아주 특기입니다. 초원 복국집 사건도 그렇게 돌파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청했다고 어떤 새끼야? 어떤 놈이 도청한 거야? 그 얘기에서 중요한 거는 초원 복국집에서 불법한 선거 모의를 한 게 포인트인데. 부산 경남 지역의 주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김영삼 대통령 만들기를 하자 이렇게 논의를 한 건데 그걸 이제 정주영 씨의 그 통일국민당에서 공개를 한 거 아닙니까? 김동길 씨가 공개한 거 제가 그렇죠. 기억이 나는데. 해보세요. 네. 아니 이게 뭡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개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김영삼 쪽에서 아니 도청을 하다니 이 나쁜 놈들. 근데 국정원이었나 안기부 도청으로 해가지고 또 거꾸로 뒤집으셔가지고 이제 한 것처럼 이명박 씨가 실제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한 자료를 갖고 있다 손치더라도 못 써먹습니다. 써먹을 수가 없다. 전혀 못 써먹죠. 바로 공작이다 이렇게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박근혜가 머리가 두 개가 있어서 텔레비에 나와도 저거 분명히 화면 조작일 거야 라고 얘기할 겁니다. 예. 왜 고소고발 당했는지 아시죠? 이 화법은 나라도 고소를 해. 근데 제가 그 고소고발을 피해가는 유일한 비결이 딱 하나입니다. 대통령, 여당 후보는 고소를 안 합니다. 나중에 보복은 할지언정. 보복은 할지언정. 자, 그렇다면은 MB는 뭐 그러면 대선 때까지는 조용히 있을 것이다. 관권 선거를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이 사실은 너무나 그게 우리 고민이에요. 실존적인 고민이야. 나 대선 때 투표함을 바꿔치기 한다든지 이러고도 남을 사람들이다라는 인식은 그렇죠. 여러분들 다 갖고 계세요?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도 남는 일을 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는 또 차원이 다른 건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뭐 100%라고 어떻게 한다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시도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런 시도가. 이제 많이 보완이 됐죠. 지난 총선 때는 투표함이 이상스럽게 제작이 돼가지고 사실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종이로 만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다시 그 좀 튼튼한 플라스틱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감시를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가능할 것이냐 이런 점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말하자면은 소일거 외양간을 고치는 것보다는 이번에 투표 동료도 할 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각 투표소를 등록을 해서 할 수도 있고 등록 안 하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깥에서. 선거 감시인으로? 그렇죠. 감시하는 운동을 펼치면 지난번에 그 투표함 바꿔치기가 일어났다는 그런 주장이 제기됐던 곳들을 보면요. 선거 감시인들이 잠깐 자리를 비우거나 피곤해가지고 자리를 뜬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민주당이나 뭐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죠. 새누리당도 혹시 투표함 바꿔치기 해가지고 박근혜 한 10,000표를 갖다가 뭐 10표로
이러니까 고소고발을 당하는 거야. 아니, 이거는, 아니, 그건 억울한 일이에요. 네. 박근혜 표, 100표를 10표를 줄인다는 걸 막아야 된다. 이리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고소고발을 당합니까? 박근혜 100표를 10,000표로 뻥튀기 한다 해야 고소를 하지. 그러니까, 당을 막론하고, 제 요점은 당을 막론하고, 이번 선거 때는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 투표 현장을 몸으로 체험도 할 겸, 정말 제가 행동이 된다면은, 어디 펀드라도 조성해가지고, 일당 줘가면서, 선거 감시를 하루 하는. 그 좋은 아이디어죠. 예, 그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눈이 많으면은 못합니다. 못하죠. 예. 요즘은 특히 5천만이 8천만 대의 휴대폰을 갖고 다니는 시대 아닙니까? 네. 1인당 한 대 이상의 휴대폰을 갖고 있는 시대다. 네. 자, 여기 우리 문사모 의원도 계시고 또 우리 미권수 의원도 계신데 이번에 정말 우리 서영석 대표 말대로 선거 감시인으로 신청을 하시고 등록을 하셔서 정말 우리가 낸 소중한 한 표 허튼 농간에 의해서 이렇게 훼손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 정도가 바라겠습니다. 관계없이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 선거 감시 활동을 하자는 그 자체가 투표 동료 운동하고 바로 통합니다. 예. 어차피 새누리당은 어떤 핑계를 냈더라도 투표 시간 연장에 절대로 동의해주지 않을 거고 이미 지금 물리적으로 그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그 마지노선을 넘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투표 시간이 연장돼서 투표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아니 유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이걸 고치자는데 투표를 많이 하면 자기에게 불리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걸 저지하고 방해하는 이런 거는 사람들에게 좀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투표 동료 운동과 함께 감시 활동까지 펼쳐 나간다면은 특히 정당이 아닌 사람들이 불풀이 운동으로 펼쳐 나간다면은 저는 참 좋은 그야말로 우리 미래를 우리 손으로 선택하는 길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어떤 분노의 양태가 2008년에는 촛불을 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지금은 투표지를 드는 속으로 누르고 이 누적된 이런 분노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단일화가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어떤 분은 정말 그런 일을 절대 하시면 안 되는데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끊는 그런 어떤 그런 그 심정 저는 이해해요. 그렇게라도 해서 단 1cm라도 더 진전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내 목숨을 희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제가 단일화가 한참 교착돼 있을 때 이제 나흘 동안 집에 못 들어가고 물론 이제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간 건 아닙니다. 제 일 때문에 이제 못 들어가면서 제 있는 사무실이 5층이에요. 5층인데 이제 베란다는 매우 안전하게 돼 있습니다. 다행히. 나가지고 밑을 보면서 그 컴퓨터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갖다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때는 저도 약간 화가 나서 이성을 잃은 그런 측면이 좀 있긴 있죠.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내가 생각나는 글들을 쓰면서 나와서 이제 베란다에 서가지고 아래를 보면서 야 이제 단일 안 되면 진짜 뛰어내려 죽어야 되겠다. 한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단일화가 안 돼서 결국에는 3파전으로 간다면은 나중에 12월 9일날 투표하면 인쇄하기 전까지 단일화를 시키기 위해서 떨어져 죽기라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사실 실제로 들어요. 심지어 또 어떤 트위터 글을 보니까 말이죠. 공동구매 형식 비슷하게 이민 함께 갑시다 뭐 이런 이런 글도 올라오고 참. 야 진짜 이런 나라에서 살아야 된다는 게 난 너무 진짜 괴로웠어요. 뭐냐면은 그래서 여쭙는 게 이런 어떤 누적된 분노가 이번에는 표심으로 나타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추측, 이게 설득력이 있는 건지. 설득력이 있죠. 내가 항상 얘기합니다만은. 총선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김용민 때문에도 있습니다만은. 김용민 때문에는 오히려 그 투표율이 올랐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1대1로 붙는 선거는 총선하고 조금 달라요.
트위터라든지 인터넷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것이 미치는 영향도 총선에서는 항상 그 효과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에서는 그 작은 커뮤니티, 그 작은 집단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쟁점이 좁혀지고 우리의 관점이 1대1 구도로 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은 잘 보지 않고 네. 인물로 본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참 뭐 불행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 엘리트의 이회창과 서민 출신 노무현 이렇게 보듯이 한나라당 대 민주당이 아니라 이회창 대 노무현을 봤듯이 네. 새누리당 대 민주당이 아니라 박근혜 대 문재인 이렇게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리고 그 부동층이 낮다는 것은 선거에 대한 열기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층이 보통은 어떤 선거라도요. 선거일 직전에 갔어야 표심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20%는 됩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뭐 어떤 조사를 봐도 5 내지 10%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투표율기가 높다는 거고 다만 이제 그러한 투표율기를 캐치해서 널리 전파해야 될 그럴 방송이나 신문들이 오로지 박피아 청가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기사 자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철수 후보가 백의정권 선언을 하면서 네. 핵심은 이겁니다. 네. 뭐 말은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다 주옥 같은 얘기였지만은 이제부터 단일 후보는 문재인 후보입니다. 지금까지 단일화 과정에서 정확한 워딩은 아닌데 아름답지 못한 일이 있다면은 그 욕은 전부 저에게 주시고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구절을 KBS는 방송 안 했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은 KBS 기자가 트위터에 올렸더라고. KBS 아나운서. 아나운서입니까? 이광용 아나운서. 이광용 아나운서인가요? 저하고 친한데 1975년생이고 스포츠 분야의 또 달인이고 정말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될 KBS 아나운서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 양반이 뭐 정치색이 있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실력도 있을 뿐더러 정말 방송인이 되기 위해서 아주 정말 일생을 준비해온 정말 한국의 그 예전에 그 존경받는 아나운서 중에 장기범 아나운서라고 있는데 그런 아나운서의 모습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만. 예, 여간. 여하튼 알고 앞으로 여간이라고 해야 되겠다. 네, 여하튼 소리를 갖다 몇 번 세는 분들도 계시던데. 결론은 투표율은 전 높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2007년보다는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저도 안 했어요, 사실. 투표할 마음이 없더라고. 만약에 내가 투표율을 단 소수점 단위겠습니다만은 올려주면은 결국 당선자가 그 높은 투표율 속에 당선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괜히 또 MB한테 힘 실어주는 것 같고 그래서 얘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투표율 낮추는 것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 생각에 아마 서영석 대표님도 동의를 하셔서였는지 투표 안 하셨죠? 네. 저는 그때 업무를 핑계대서 해외여행 중이었습니다. 해외여행. 2002년 때는 어떠셨습니까? 2002년. 노무현 후보가 3, 4월에는 굉장히 탄력을 받았고 그때는 실제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도 넘어섰었는데 월드컵 지나고 7, 8월 지나고 그냥 급전직하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그때가 제 인생을 결정한 거죠. 저는 그냥 심심풀이로 그 회사에 있는 그 홈페이지에 제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 이제 정치부 차장으로 있다가 제2사회부장으로 승진을 해서 갔어요. 정치부장을 하기 전에 차장이 다른 부서장을 하고 갑니다, 보통. 지방사에서는. 근데 제2사회부는 지방과 수도권을 관할하기 때문에 좀 한가해요. 그래서 심심해서 이제 홈페이지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쓰면서 과거에 있던 정치 경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대선 국민이니까 써가지고 그게 이제 인기를 끌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내 인생마저 바꿔버린 그렇다고 해서 혜택 받은 것도 없이 그렇게 돼버렸는데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 때는 노무현 대통령의 인기가 국민 경선 이후에 급전직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영삼시계 사건 이후에. 김영삼 찾아가서 총재님이 주셨던 시계 그게 영삼시계 사건입니다. 얘기함으로써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이 많이 떨어졌죠. 그러면서도 그때 낙관했던 거는 그 지지층을 정몽준 월드컵이 다 가져갔습니다. 이해창으로 가져간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표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면은 그리고 정몽준과 노무현은 서로 너무 이질적인 사람이지만은 결국은 이해창과 한판 뜨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봤죠.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 일면식은 아니지 뭐 면식은 좀 있었지만 친한 사이는 아니었는데 알건 모르건 간에 사람을 좀 뜨겁게 만드는 그런 게 있어요. 예. 조기숙 교수도 그런 표현을 했죠. 네, 그런 실수 하나하나가 상대를 굉장히 뜨겁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다고. 그러니까 뭐 저는 뭐 낙검수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팬의 입장에서 그냥 썼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조금 다르긴 하죠. 지금은 다른 게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됐으니까. 네. 투표를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후보가 되지 않으면은 깜방할 걱정을 해야 되는 이런 한심한 나라에 내가 살고 있나 하니까. 선거를 축제라고 하고 뭐 그러는데. 글쎄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걸 깰 수 있는 길은 결국은 투표로 정권을 교체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라는 게 아니고 새누리당이 안 됐으면 좋겠어.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두 사람의 대화를 나눴고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오늘 수원 종합운동장 안에 있는 수원시 체육회관 2층 강당에서 우리 경기도민 또 수원 시민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지역 순회 콘서트 안내입니다. 11월 29일 목요일 저녁 7시 김해시 봉황동 404번지에 있는 김해 YMCA 강당. 11월 30일 금요일 저녁 7시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472번지에 있는 부산시청자 미디어 센터 2층. 12월 1일 토요일 낮 5시 청주시 흥덕구 복대 1동 3317번지 2층에 있는 북카페 담쟁이에서 여러분을 만납니다. 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의 그 민의가 정직하게 반영이 돼서 국민이 원하는 정부가 추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뜻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서영석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